네,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그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이제 했는데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오늘 방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방송하고 주말 방송은 쉬겠습니다. 네. 닥서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인드라가 지금 2월 초부터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 감기가 굉장히 세다고 하네요. 한 달간데요. 그래서 이게 이 감기 특징이 사이즈페럼 영향을 받았는지 낮에는 그렇게 기침을 안 하는데 자다가 기침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독감도 걸려보고 사이즈페럼 이전에 그랬는데 이상하게 원래 모든 게 아프면 밤에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유난하게 유난을 떠는 이 감기인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기침이 나요. 기침을 해서 잠이 깨요.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이 말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오래 간대요. 한 달 정도 간다고 하네요. 요즘 그 병원에 이 감기 환자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페럼 숫자는 줄어들었고 감기 환자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네. F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0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2월 11일 인원의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 5가지 패턴 분석 CFR, VOA, RFA, 성렬형, 세운형, 철수형, 김태우, 김길선, 한재복, 백종원, 김미애, 학생의 소리, 진중권, 김단태, 김현석 이런 제목입니다. RFA, 한재복, CFR, VOA, 성렬형, 세훈형, 김미애, 학생의 소리, 김태우, 백종원, 가야가야, 김단태, 국토전략, 김길선, 진중권, 배승희, 김현석, 블랙핑크, 알파고, 히스토릭 TV, 동물 돋보기 안될 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새마을운동에서 성공적인 것들이 3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강상 풀게 이렇게 만든 나라가 매우 드물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하셨을 때 집현전학자들이 많이 도움을 줬겠지만 그래도 권한을 가졌던 세종대왕의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겠죠. 뭘 알아야지 그 사람을 밑에 시키는 겁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자영업자로서 늘 강조한 게 뭐죠? 자영업자 사장이 지가 다 할 줄 알아야 돼. 말단부터 주방일이건 서빙이건 뭐건 간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땀 빼다가 그냥 사장 되면은 룰루라 하려면서 하는 걸 줄 알고 있다가 보면 자기 주방일도 모르고 뭐 서빙도 모르고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되면은 다 큰일 나는데 자영업이라는 건 주말이 없어요. 뭐 관리한다고 직장인들도 주말에도 이렇게 쉴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어요. 직장인들도 막 주말에
저도 이제 직장일 해서 알아요. 주말에 회사 나오고 그런 거 다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영업자가 더 힘듭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신경 써야 돼요. 예. 자, 말씀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고마운 질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데리다 해체론이 철학사 혹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그 철학이란 뭐냐? 뭐 개똥 철학,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뭔가 자신 인생을 사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뭐 가르침이 있다. 그게 철학이죠, 뭐. 예, 그게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건, 뭔가 실천하는 것이건, 뭐 신이 있냐 없냐, 이건 어쨌든 간에 예, 그건 세분하는 거고, 그냥 들어서 자기 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더라. 그게 철학이죠, 뭐. 다른 철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뭐 장자 얘기, 예, 뭐 장자만 이런 얘기했나요? 뭐 공자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철학이죠, 뭐. 뭐 소크라테스니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뭐냐? 철학은 죽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철학이 죽었어요.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철학이 죽었습니다. 이 간단하게 할게요. 예.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신은 죽었다. 아니야, 니체가 죽었어요. 예, 인드라 나이 때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니체 책 많이 읽었는데, 고등학교 때. 누가 요즘 니체의 책을 읽어? 내가 이 나이 때라도, 예, 난 니체 안 읽을 겁니다. 내 나이 때는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예, 내가 젊었다면 게임하지, 니체 책 안 읽어요. 그때 게임이 없었잖아. 철학이 죽었어요. 철학은 죽었다. 철학자도 죽었어. 철학이 죽었는데 철학자도 죽어야지. 그 대학교 철학 교수에 누가 철학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예, 근데 이제 아니야. 여전히 철학은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이렇게 이제 예, 증명한 어떤 철학자가 자크 데리다고. 예, 그래서 인류 마지막 철학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철학 완성판을 만들어서 자크 데리다가 마지막 철학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자크 데리다 이후에 인류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자크 데리다가 무슨 마지막 업적 완성판을 만든 게 아니야.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 철학 없어도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문명사적 의미 뭐 그렇게 깊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 인류가 더 이상 철학에 대해서 예, 신경 끄고 있다. 인드라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야. 예, 있겠죠. 보시면 되고. 철학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예, 인드라가 청년 시절에는 철학 모르면 약간 무식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뭐 예, 철학 몰라도 돼요. 예. 자크에 대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론은 모든 철학이 성립하는 기반이 되는 문자 그 자체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선생님의 수메르 경제사랑과도 깊이 연결된 듯합니다. 데리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해체론은 왠지 철학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이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인드라가 부족하게나마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인드라가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인드라 생각은 데리다 해체론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근대 이전 철학자는 철학자인 동시에 과학자요, 수학자요, 심리학자요, 언어학자요, 사회사상가였어요. 근데 근대 이후에는 철학에서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철학에서 독립했습니다. 먹거리가 사라진 거야. 철학 교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남은 게 없어. 자기 지분이 있는데 99.9%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0.1% 정도만 남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다 가져가서 더 이상 철학이 할 일이 없다. 이런 게 지배적이었는데 자크 데리가 나오면서 아니야. 여전히 이 0.1%가 중요해. 치핀지와 인간의 유전자 동일성이 뭐 99% 저쪽 하는데 그 0.1%가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처럼 철학도 그런 게 있다. 그게 뭐냐? 데리다 해체론이다. 그래서 철학은 죽었는가? 라는 질문에 데리다는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철학이고 철학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될과학, 양자 얽힘, 양자 준첩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학 얘기도 잠시 나왔어요. 그래서 님 질문을 인드라식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철학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시작되었을 때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드라의 구기본론의 특징은 뭐냐면 생산도 아니고 소비도 아닌 유통이죠. 그 철학이 시작됐다는 게 뭐예요? 교환이 된다는 얘기고, 교환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할 만한 뭔가 거리가 생긴 거죠. 근데 철학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 시장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통 구조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드라 구기본론에서 늘 강조하는 건 유통이죠. 유통. 자본주의 정의도 대량 생산 시스템과 대량 소비 시스템을 늘 죄송합니다. 칼이 걸려서 늘 가능하게 하는 대량 유통 시스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기본은 유통이다. 수메르 경제사학론이든 구기본론이든 유통이에요. 유통. 교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철학 이전은 시장이 없어. 시작했을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사진을 예를 들면 그동안에 그 미술이 각광받았던 것은 인물화, 사진기가 없으니까 인물화.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지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미술. 뭔가 설계도를 그려야 되면 또 미술. 그래서 미술의 분야가 굉장히 중시됐지만 국가 보안이었는데 사진기가 딱 나오면서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사진이 다 그 역할을 해요. 사진 딱 얼굴 찍고 무기 딱 찍고 지도 쫙 찍으면 되니까 미술의 역할이 뭐지? 미술은 이제 끝났나? 미술은 죽었나? 이렇게 한 질문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철학은 죽었는가? 이 질문과 같아요. 철학은 죽었나? 미술은 죽었나? 요즘 뭐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작곡도 해. 무슨
대학 교수처럼 뭐 양재역학이 돼도 설명도 해. 죽었나? 아니다. 라는 거죠. 뭐냐? 이제 제대로 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왜 인류는 철학을 시작했는가? 왜 인류는 미술을 시작했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는 은유를 중시했고요. 비유 또한 번역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철학 시작을, 그럼 시작이 중요해. 언제 시작이냐? 인류의 철학 시작은 언제냐? 저는 그거를 이제 니프루 수메르 시대가 아닌 아카드 시대, 아카드 제국에서부터 비로소 인류의 철학이 시작됐다. 기원전 2200년, 2300년 경부터 인류는 철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야만인 아카드인이 맨 처음엔 용병으로 들어왔어. 근데 마치 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뭐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이라크나 바벨로니아, 이란 같은데 갔더니 공중정원이 있네. 뭐 그냥 신기하게 넣어놓은 거야. 총구석 가나안 땅에서 바빌론 뉴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빌론 가고 이란 가고 그냥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깜짝 놀란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가나안에선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납득이 안 가.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야. 마치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모르잖아. 암만 누군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중정원 같은 걸 만들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애들은 노예로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카드인은 야만인이지만 무역을 가지고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처럼 로마 제국을 먹어치운 것처럼 용병으로 있다가 수메르 도시들을 장악했죠. 그래서 사르곤 대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르곤 대왕이 수메르 신에 대해서 뭐냐 저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르곤 대왕.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당대에 야만인은 아카드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라민도 있고 뭐 여기 유목민 아모리인 숱한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배고프기로 따지면 왜 하필 아카드인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카드인의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은 수메르 신이 뭐냐? 아니 하늘 신은 아는 뭐고 엔닐은 뭐고 엔키는 뭐냐? 난날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돼진다. 그러니까 겁먹은 수메르 사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막 쭉 하겠죠. 오늘날 그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처럼 쫙 수학으로 수식을 쫙 풀었는데 모르는 거지 뭐. 사르곤 대왕이 그걸 알 턱이 있나? 모르지. 아니면 알기 쉽게 얘기해. 응?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니들이 병신이다 하고 다 죽여. 설명해. 못해? 죽여. 딱
그 거기 어떻게든 짱구 돌려가지고 살아남은 애가 수메르 사제가 드디어 예, 아카드인의 어떠한 아카드인에게도 원시적인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카드인의 원시 신앙 관점에서 드디어 수메르 신을 얘기하게 된 거겠죠. 이게 수메르 신으로 응? 아카드 신앙의 근거에서 이게 아카드 신이 말이죠. 이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난나르예요. 이게 바로 아니에요. 이해가 된 거야. 아카드 사르곤 대왕이 그래 너 잘했다. 너를 니프루 사제로 임명한다. 그래서 니프루 종교도시가 탄생한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르곤 대왕이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사르곤 대왕이 이해하도록 특정한 수메르 사제가 또 설명을 잘했다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수메르 사제와 사르곤 대왕이 이 만난 것이 이 서로 이해 접점을 이루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민들아 강조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사르곤 대왕이 아니라 다른 무슨 아모린이다, 무슨 엘라민이다, 뭐 이런 애가 만약에 점령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왔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예, 수식으로 막 설명하면 그냥 상대성 원리가 이렇고, 예, 수학적으로, 예, 양자역학이 이렇고 수학적으로 쫙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 없이 들었어. 예? 요런 게 다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고양이는 좀 이해가 되네. 이런 게 양자 얽힘인가? 이게 양자 중첩인가? 이해가 됐어. 중요한 거는 그러나 양자 얽힘이나 양자 중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설명한 거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곧 양자역학이나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건 그쵸? 네.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오해가 생기는 거죠. 대다수의 일반인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이구나 이러고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로 말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곧 양자역학이나 그런 건 아닌데, 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근데 아주 돌연변이 같은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편으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해하면서도 거기서 약간 더 나가서 그 고양이 그 양자역학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그런 거라면은 하면서 평행우주로 나가는 거야. 끈이론으로 나가고. 이게 사르곤 대왕이다 이거야. 대다수는 그냥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줘.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은데 거기서 그 어떤 오해, 사실은 정확한 오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르곤 대왕처럼 한 발 더 나간다 이거. 수메르 신들은 왜 얘기거리가 없어? 우리 아카드 우리 영웅 신들은 다 그냥 재미난 얘기가 많아. 일하고 일 끝나고 주점에서 술 마시면서 우리 아카드 신은 말이지, 앤닐은 말이죠, 밤에 열심히 떡쳐가지고 앤키는 막 그냥 근친상간 해가지고 막 이랬다. 근친상간 했는데도 인류를 구했다.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거 다 그냥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걸 니프루 종교도시에 만들었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뭐냐? 뭔가 구분짓고 근거가 있는 것들, 뭔가 쓸모 있어 보이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개념화하고. 예. 근데 수메르는 뭐 신만 있었다면 철학이 필요 없겠죠. 그 사이에는 이 민족 간에 오해가 있고 설명이 있고 번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오해, 번역, 차이, 이러한 데서 얼마나 뭔가 그 중에 그냥 차이만 있다,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에서 뭔가 발전하는, 예,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성경으로 치면은, 예, 히브리 원본에서, 예, 그리스 본으로 바뀌었을 때 조금 더 성경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했나? 그리스 본에서 라틴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나? 라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을까?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갔을 때 더 발전했을까? 이런 관점이 해체 번역이고 데리다의 해체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원본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후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원본보다 더 잘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한글 성경본이 훨씬 더 히브리 성경 원본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히브리 원본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에 달린 일이다. 근데 이걸 또 상대주의,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예, 좀 더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위치 유인이 뭔가 철학보다는 영성에 대한 탐구 같네요. 현대미스도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고. 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 간단하게 해서, 예, 영성이든 철학이든 뭐든 다, 예, 결국은 내 몸에 맞는 게 뭐냐, 내 영혼에 맞는, 예, 당신의 영혼은, 예, 무엇을 요구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들 행복하게 원하는데 당신이 진정한 꿈은 무엇이고,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단지 죽지 못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뭔가 의미를 남기고,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다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죠. 네. 네, 뭐 신이 인정하든 말든 저는 신을 믿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좀 낫지 않나. 딱 그 정도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데리다나 인드라의 입장은, 오늘날 과학은 노벨상급 명작 소설입니다. 아니 무슨 과학이 소설이야? 이러니까 데리다가 욕먹는 거지. 무슨 과학이 소설이야? 근데 이제 소설에도 참 이제 격이 있죠. 노벨상 명작 소설은, 예, 잘 써야도 충실하고 묘사도 뛰어나고 인류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죠. 예.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든가,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과학을 소설이라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분노린 시선을 받는 것만 같네요. 반면 미신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은 삼요설 음모론이잖아요, 여러분. 자료 조사도 부실하고 묘사도 형편없고 인류를 어리석게 만들잖아요, 음모론들, 대다수 음모론들. 예, 이거하고 어떻게 음모론하고 과학을, 예,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소설이긴 해.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예, 알면 알수록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본인도 이롭고 예, 이치가 다 딱딱딱 맞는데 물론 약간 빈틈은 있죠. 이 음모론을 믿을수록 패가 망신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똑같은 걸로 치부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데리다나 인드라는 과학이나 이 음모론 둘 다 소설이다. 그러나 과학이 훨씬 더 노벨상 인감 소설이고 좀 무슨 음모론들은 그냥 굿세무민 허경영 따위나 주장하는 그런 거다. 무슨 뭐 변어벙이나 주장하는 그런 애들. 변어벙 아시죠? 네. 그 변어벙의 주장하고 아인슈타인 주장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지. 변어벙이야 뭐 그냥 뭐 그냥 굳이 걔 주장 일일이 보면서 판단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 변어벙. 그래서 둘 다 소설이다. 어떤 소설은 수천 년 지나도 살아남은 소설이고, 그렇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과학이론은 설사 앞으로 훨씬 더 나은 과학이론이 등장하더라도 여전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기억되겠죠. 근데 어떤 소설은 곧바로 잊혀지겠죠. 반쪽 음모론이니까. 예. 뭐 천하마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광우병 음모론, 뭐 이태원 음모론 다 잊었잖아. 예. 이건 뭐 그렇죠? 예. 다만 인드라는 데리다나 인드라는 아무리 그 노벨상감 명작 소설이라 할지라도 빈틈이 있다 이거죠. 그 빈틈은 예,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냐, 신이 아니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빈틈이 예, 자신의 어떤 그런 소설 예, 그런 경향을 예, 가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명작 소설도 예, 사람도 그래요. 예,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일지라도 예, 종교 신학자 입장에서 그 아인슈타인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과학 이론 중에서도 과학 가설 중에 100% 아인슈타인이 맞은 건 아니거든요. 예, 뉴턴도 그렇고. 예. 분리해서 보면 돼요. 대부분은 맞으니까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고 뉴턴 얘기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고. 예. 스티브 호킹도 빅뱅론을 인정하더라도 뭐 신은 없다. 뭐 스티브 호킹이 뭐 그런 것들은 좀 예,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데리다로 인드라가 좋아하더라도 예. 해체론을 쫙 하는 것들은 인드라가 인정하되 말년에 이제 내가 응? 예. 좀 편하게 살려고 예. 무슨 뭐 데리다가 뭐 마르크스의 유령이니 뭐니 유령학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헛소리한 게 있거든요. 전전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해하고 넘어가 봐. 무시하면 돼요. 그런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했죠. 예전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 인드란 조던 피터스도 좋아하는데 조던 피터스도 맞는 말 할 때 그거는 공감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 공감을 안 하니까 조던 피터슨 얘기 안 하잖아. 왜 유익남 이 조던 피터슨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유익남이잖아요. 요즘 인드라 유익남 인용해요? 안 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 유익남 구독 취소한 거 아닙니다. 유익남의 얘기 중에 좋은 얘기들은 인드라가 참고하고 인용하지만 근래 최근에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번역도 그래. 해체 번역. 인드라가 해체 번역할 때 인드라가 마음대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FR 기사를 파파고로 번역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냥 원문을 살려고 해요. 저는 가급적. 근데 가끔가다 단어나 특정 문장 등을 인드라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석달기와 같은 거예요. 모세 오경의 당대 랍비들이 무슨 당대 랍비들 중에는 무슨 과학자도 있고 물리학자, 생물학자, 무슨 사회학자 뭐 애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랍비를 주석을 단 거에서 이게 현지와 현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 탈무드 버전이 그 팔레스타인 버전이 있고 바빌론 버전이 있는데 바빌론 버전이 더 풍부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빌론의 어떤 과학기술 능력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바빌론 탈무드가 분량도 방대하고 보다 풍부해요. 저쪽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약간 그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유학 가는 이유가 뉴욕이나 런던 이런 데로 유학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풍부한 도서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최신 이론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변방에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자료의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CFI 기사와 인드라 해체 번역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고 유통 CFI 파파고 번역과 인드라 해체 번역 사이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파고가 성렬형을 윤 대통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윤 장관으로 번역해요.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장관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사장. 근데 유난하게 성렬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윤 장관 이런 식으로 파파고가 자꾸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이것을 윤 대통령으로 해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왜 뭐가 문제 삼냐? 그냥 파파고가 번역 실수 아니냐? 근데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해체 번역에서는 기자가 천안함 이런 식으로 가끔 달리 부를 때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인드라가 주목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뉴스 기사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대해서 인드라는 주목한다. 뭐 예를 들면 락펠러와 라카펠라 이런 차이, 이런 걸 인드라가 해체 번역이다. 이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 이런 게 해체 번역이다. 또한 이제 파파고가 번역할 때 어떨 때는 입니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니다, 이다의 차이는 뭐냐? 이분이 설명을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인드라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 입니다라고 할 때는 상호 소통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자기 주장이다 이거죠. 상대방이 어떠한 거의 배려 없이. 그래서 논문들은 다 이다죠. 입니다가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이다.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다. 근데 인드라는 입니다와 이다를 혼용해서 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차이를 이제 해체 번역에서는 중시한다. 이게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어떤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거죠. 인드라 자신도 그래요. 왜 인드라가 글을 써놓고 무식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서 인드라가 분명히 입니다 이렇게 썼어. 또 어떤 대목에서는 또 이다 이렇게 썼어. 써놓고 난 다음에 인드라가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러면서 뭔가 발전 가능성 여지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때 내가 입니다라고 썼지, 왜 이때는 이다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재미있다 이거예요. 그게 해체의 재미다 볼 수 있고요.
데리다는 세 번째, 스스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부인했는데 9번 전략으로 봐도 그렇고 데리다가 전략적으로 취한 포지션도 그렇고 무엇보다 텍스트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면 데리다를 포머로 분류하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는 게 데리다 해체론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게 하죠. 그냥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데리다 해체론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데리다 해체론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데리다는 포머인가? 아니다. 데리다는 포머가 아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데리다 해체론이에요. 데리다, 들레즈, 푸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가 90년대 때 뭐 반문화 편집장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모던 포머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공부했거든요. 집에 가면 책 많아.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예서 싹 다 무시해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모략에 뛰어났던 삼국지 인물, 가스라이팅한 전문가, 주방. 주방이야 이름이. 재밌어. 그래서 왜 이 삼국지 주방을 얘기했나? 단지 모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주방이 거짓 항복을 한 거예요. 거짓 항복.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 항복 문서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걸 속아줘가지고 이겨낸 거죠. 무슨 삼국지연의에서 주유가 했던 방식도 그렇잖아. 무슨 뭐 자기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생각해보면 1934년에 파리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죽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1930년 29년에 발발한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난했고 미국의 로스차일드 대리인이라는 모간이 굉장히 총탄 저격을 받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결국 화병으로 죽죠. 1934년에 26세가 된 빅터 로스차일드가 남작자기 런던 영국 남작자기를 받고 계서 로스차일드 가문 가주가 되는데, 이 빅터 로스차일드가 청년 시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탈린에게 편지 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자기 아내도 죽이면서 자기 아내가 로스차일드 스파이거나 프리메이슨 스파이, 버트란드 셋 그렇게 간주하고 죽여버렸어요. 일가 친척은 싹 다 죽였습니다. 부인의 가문은 사돈의 패전까지 다 멸종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소련 공산당 내부에 있던 프리메이슨계와 유대인계는 씨를 말렸습니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그러한 와중에 믿어달라, 충성하겠다 라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편지를 썼습니다. 거짓 항복 문서였죠. 빅터 로스차일드. 긴가민가 했죠. 스탈린이. 결국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원하는 대로 소련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업적이죠. 주방.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드라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반미세,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국유본 역사를 알면 돼요. 그래서 왜 프랑스 철학자는 죄다 반미죠? 그냥 빅터 로스차일드 입김, 로스차일드 가문 입김이 강력해서죠. 그런 이제 반미하다가
1980년대부터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참지 못한 들레즈는 베란다 위로 가서 갑자기 쭉 떨어져 가지고, 예, 들레즈 베란다가 프랑스판 부엉이 바위였나 봅니다. 뚝 떨어져서 되졌어. 거기다 알투세르 역시도 이, 예, 프랑스의, 예, 막스 교황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이 알투세르였는데, 예, 유대인 부인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정신병원, 죄는 무죄가 됐어요. 알투세르는 병신병자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이렇게 하는 등 예, 애들이 정신착락 증세를 보일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예, 프랑스 철학이 죽어갔죠. 한때는 막 프랑스 철학 모르면 지식인 축에도 못 꼈던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개소리야. 개소리 맞아요. 프랑스 철학은 개소리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자크 데리다가 뜬 거죠. 야, 그러면 누굴 내세울까? 좌장으로 자크 데리다가 체면서 살려주니까 말년에 이제 뭐 마르크스의 유령학이다 뭐다 이렇게, 예, 썰프다 갔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크 데리다가 죽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내세운 인물이 여성을 내세웠어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인드라 해치 책에도 나와요. 줄리아 크리스테바. 사무라이들 그 재밌게 읽거든. 근데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예, 냉전 시기에 소련의 간첩이었다. 그렇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요. 알고 왔더니 신영복이더라. 그런 거죠. 예. 무슨 신영복이 강화오르토의 사색. 우리 인드라 서재에도 있어. 신영복의 강화오르토의 사색. 예, 순진한 때 강화오르토의 사색. 신영복 읽다 보면 이런 거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가, 예, 자이파시오 탈출하고 귀번론 정립하면서 신영복의 강화오르토의 사색 막 읽다 보니까 에이,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때가 있어요. 때가.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대1로 CFR에서 이제 이거를 대문으로 남겼는데, 자, 중국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CFR에서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다는 거, 인드라가 지금 시대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 시대라는 것을 라고 주장했잖아. 그거를 국유본과 CFR이 인드라 얘기가 맞다. 뭐 맞다라는 편보다는 그냥 인드라와 통한다. 이거를 뭔가 이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1대1로 이 사업을 마냥 CFR이 나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냉전 관점이라면은 중국의 1대1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잘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 이제 Foreign Affairs나 Foreign Policy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봅니다. 다 비판하는 게 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딴지 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국기본이 왜 친중했고 지난 50년 동안 1대1로 사업까지도 이렇게 뭔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친중한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맥락까지 읽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쪽정은 상대 승소, 탈북 국군포로 한재복 씨가 별세. 반쪽정은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네요. 네, 한재복. 이분 외에 또 이렇게 몇 분이 살아 계시죠.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갔다가 살아남으신 분들. 우리는 대한민국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길서 누님, 딸 반쪽 주애를 띄우는 속사정. 그래서 딸 반쪽 주애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쌈박하게 잘 반박하셔서 이것도 올해 베스트 영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이즈 페럼 그런 어떤 국면에서 김기수님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설명하셨듯이, 이번 다 김기수님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 것들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더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인 남녀가 손잡고 다니는 걸 썩어 빠진 자본주의 문화라고 공격을 해요. 뭐 락 음악이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음악이라고 80년대 때 종국파애들이 막 뭐라고 했던 게 기억나고,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가게에 게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술 마시면 마주보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옆자리에서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친하면. 근데 계속 그렇게 서로를 만지면서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딱 보면 알아요. 하여튼간에 서로 계속 그 신체 접촉을 하면서, 나 뽀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남녀 커플인가 하고 봤더니 두 분 다 남자분인데 뽀뽀는 안 하는데 하여튼간에 신체 접촉을 계속하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썩어 빠진 자본주의 문화입니까? 저는 그냥 재밌게 봤어요. 이상할 따름이지. 저는 그런다고 뭐 나가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구나, 저런 분들도 있구나 생각. 몇 분들 이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 있잖아요. 여성 동성 분들은 남자 역할을 했던 여성분이 갑자기 막 푸시업을 해. 자기 힘세다고. 또 어떤 커플은, 또 남자 커플은
막 화장을 또 막 시키고 그런 것도 봤고 하여간 재밌습니다. 네 번째, 미국과 함께 발소 동맹을 맺었던 포모 세력들이 소련 멸망 이후 반미로 돌아섰다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자크 대리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아, 전에 그 설명이 있었죠. 예, 맞아요. 예, 이분 설명이 맞는데, 예,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주인을 잃은 거야. 물줄을 잃은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 포모했던 애들이 나름대로 자기 뒤에 뭐 착각이든 뭐든 간에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있다. 예, 이렇게 여겼었는데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돼진 거야. 예,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얘네들이 예, 예를 들면은 뭐 UFO 종교 믿는 애들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예, 뭔가 시장성이 있는 반미, 당시에도 반미, 베트남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예, 시장이 크니까 누가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나, 누가 케네디를 암살했나, UFO를 왜 미국 정부는 숨기나,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음모론이 유행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서 3대 음모론 이슈가 UFO, 케네디, 그 다음에 프리메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미국 탓이야 뭐 이러면서 반미 이렇게 했다 이거죠. 거기에 떡밥에 맞춰서 이제 프랑스 척가애들이 이제 예, 말장난 속임수 이빨을 깎고 그런 건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프랑스 철학계는 반미 노선이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얘기했죠, 인드라가. 예. 어쨌든 간에 중국 공산당을 뭐 뽀모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내심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얘네들은 중국 공산당은 그냥 자유파쇼일 뿐이야. 자유파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예, 중국에 인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보통 무슨 뭐 포모다 그러면 68 프랑스 68 혁명 뭐 이런 거 들잖아요. 뭐 거기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아동 인권. 예, 같은 노동자라도 노동운동 알고 보면 예, 마초맨들의 운동이다. 노동운동도 좀 여성을 중심으로 소수자 중심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게 포모인데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그렇진 않잖아요. 동성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중국 공산당은 동성애 금지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처럼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 것도 아니고 중국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중국 공산당은 자유파시예요. 포모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포모다 뭐다 뭐 네모다 이런 거는 다 어디까지나 자유세계, 유럽과 서유럽과 일본, 미국, 한국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그거는 중국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범주를 확대하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뭐 중동에서 뭐 이란은 모더니즘이고 뭐 사우디의 그 빌살만은 포모고 터키의 튀르키예는 무슨 네오 모더니즘인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정말 웃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이 네모다 뭐다 무슨 포모다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 유럽, 서유럽, 일본, 한국 이 정도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 거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조차,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이란 말조차를 모르네. 탈북한 분들이 인권이란 말을 처음 들었대. 탈북하고 나서. 인권이 없어. 중국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없잖아. 북한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모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모더니즘도 없고, 포모도 없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소프트 파워 전략이나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다. 이간질이다. 중건이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중건이랑 인드라가 모처럼 견해 일치하네. 반쪽 미당 애들이 기본세법이 빽빽 뻥튀기다. 경찰 추산이 2만 명이면 2만 명이다. 집회 시위에 대해서 그들이 경찰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 찍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추산합니다. 그거 잘못 추산하면 큰일 나거든. 경찰 몇 명이 더 이렇게 그 주변을 둘러싸야 되는지 그런 경찰 동원 인력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 추산이 제일 과학적이에요. 그 지난번에 문정비 자유 파시स्ट 정권 시절에 광화문 개천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경찰 비공식 발표가 48만 명이에요. 48만 명. 48만 명을 그 문정비 쥐명이 반쪽 노면 반쪽 미당 식으로 얘기 백배 뻥튀기 하면 5천만 명이 모인 거예요. 5천만 명이 역대 최대예요. 인드라 강조죄 이거. 인드라가 유혈항쟁이나 그 월드컵 거리응원도 했을 때 딱 보면 알거든요. 그게 서울시청이 꽉 차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 이제 보통 100만 명 이렇게 하잖아요. 촛불 쿠데타 때도 막 서울시청부터 쫙 꽉 채웠잖아. 밤에 이렇게 해야지 더 규모가 커 보여요. 그래서 그거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100만 인파 뭐 이렇게 하잖아.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인드라가 또 강조하는 게 10배 뻥튀기는 요제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원래 10배 뻥튀기는 관례거든요. 10배까지는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예를 들면 밭쪽 애들이 2만 명 모였는데 20만 명 모였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 명 운운하면 이제 또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원령을 할당을 내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기존에는 대게틀당 몇 달들이 이거를 다 채워졌거든요. 근데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추세 이탈 계속하고 있다고. 대선 직후에 그 집회할 때는 인드라가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는 됐어요. 5만 명이면은 서울시청 절반을 차지하니까 와 숫자 많다. 자체적으로 다 되는 모금 활동 해가지고 하면은 다 집회 비용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큼 5만 명이면 그게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보니까 10분지 1로 줄었다 이거예요. 10분지 1로. 데크딱 몇 달들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아주 극렬한 애들만 남은 거예요. 악에 바친 애들. 아마 그 쥐명이한테 온 재산 바쳤나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불쌍한 분들이에요. 한 5천 명 남은 것 같아. 5천 명. 5천 명 갖고 집회하면 초라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총동원령 내렸는데 그래서 5천 명에 15,000명 2만 명 아니 막 전국에서 전세버스 대절해가지고 다 모여라 했는데 1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 모이니까 쪽팔리잖아. 지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이름 총선 때 내 이름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200명 할당 줬으면 말하자면 2,000명 딱 성의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200명이 뭡니까? 2,000명 다음 공차는 저죠? 그러면서 이래야 되는 게 성의 표시인데 200명 동원하니까 200명 데려와라 하니까 딱 꼴랑 10명 딱 데려다 놓고 체면 차리고 사진 찍고 또 이렇게 집회 나가면 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인증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떡값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2만 명 모이니까 굉장히 예, 씁쓸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인드라가 제호랑 그 서울민중연합 80년대 때 했을 때 뭐 집회 때 이게 뭐 서울민중연합 서민연 깃발 깍 들고 나갈 때 예, 쪽수가 중요합니다. 그 쪽수가 그 지도자의 그 영향력을 의미해요. 뭐 꼴랑 뭐 5명 깃발은 엄청나게 큰데 뒤에 한 5명 있다 칩시다. 창피하잖아. 무슨 뭐 예를 들면 예?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다 그러는데 예, 깃발은 뭐 누구 거보다 되게 큰데 예? 노조 그 지부장 지가 혼자만 나와. 예, 그런 근데 어떤 지부는 예? 집회하는데 100명이 넘어가. 그럼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게 쪽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김미애 이분이 또 여러 인드라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보호출산제와 그 다음에 이 출생통보제 이 차이 장단점. 성렬형 정부는 이제 보호출산제를 지지하는데 뭐 논란이 있죠. 이건 뭐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렬형이 하니까 반대하는 거고 성렬형이 하니까 지지하는 거다.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난 성렬형 지지하니까 보호출산제야. 난 성렬이가 하는 건 뭐 다 싫어. 성렬형이 하는 건 다 반대야. 딱 두 가지 입장이죠.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모를 거예요. 캡틴 따고 이렇게 또 인드라 가게에 또 독일 손님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독일 손님이 Where from? 하니까 German 그러세요. German 있어요. 인드라가 아는 단어가 단케밖에 없거든요. 단케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독일 단어 중에 아는 단어가 단케밖에 없어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알파고 사우디가 결코 친정이 될 수 없는 사이. 뭐 요것만 재밌네요. 이 터키 친구인데 사우디와 중국이 서로 지금 끝을 서로 알고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일시적 제휴한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 제일 합리적이죠. 무슨 뭐 사우디가 친중이 된다 어쩐다. 그냥 이 친구 얘기가 제일 맞는 얘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파가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이거는 뉴욕 주민, 그냥 이건 블로그 보시면 되고. 세상의 부자들, 여성 부자, 제갈량 부인이 취였다고 하죠. 제갈량이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는 처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죄민, 중건이, 성태, 얘들아가 이제 쌍방울을 많이 건드려 봐라 얘기했고, 성태가 이제 검찰 증거내밀자가 이제 가명을 노리고 요즘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전주 나이트파. 그래서 인드라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조폭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인드라 블로그에서 조폭하면 인드라 조폭 경험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조폭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무난하게 하는 것은 어깨 힘을 써야 되니까 대체로 처음에는 고리대금, 뭐 자기 지역에선 고리대금 하고 올라와서는 처음에 하는 게 이 불법 도박,
불법 사설 토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깨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걸 좀 더 돈 좀 굴리면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물장사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장사가. 그래서 거기서 일단 기반을 잡으면 그 다음에 얘네가 하는 게 룸살롱, 세차는 나이트홀, 우상호 이런 룸살롱 사업을 시작. 여자 장사가 쉽지 않거든요, 조폭들한테. 근데 이게 마진이 좋으니까 물장사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이미 먼저 투자분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물장사를 시작하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 주류 산업, 주류 유통업을 장악하는 게 목표였어요. 주류 산업을 물장사를 이렇게 점점하면서 확대시키면서 결국은 주류 도매를 장악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였는데, 이 K-팝이 뜨면서 이게 이제 연예계 산업까지도 진출한다 이거죠.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폭은 이게 이쪽으로 이제 이것도 좀 커졌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불법 도박장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용역 깡패 재개발 사업 이권에 끼어들고 그쪽으로 이제 커지는 게 이제 건설사. 건설사까지 가는 거죠. 이쪽은 건설사, 저쪽은 연예계 매니지먼트, 이게 다 일본 야쿠자들이 다 했던 거. 이쪽은 고리대금업 하다가 이제 투자은행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쌍방울의 김성태는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개인적으로 데리다 해체론이 시즌 1이라면 선생님의 구구변론은 해체론 완성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존 콜먼 인드라가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 동영상을 했던 거는 이렇게 얼굴이 나왔다는 데서 이제 평가하고 있고, CIA에 이분 책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국외본이 이 존 콜먼이 주장한 대로 국외본이 하고 있나? 아니다 이거요. 이렇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 로마 클럽, 그러니까 존 콜먼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그 다른 말로 워터라트 러셀이나 빅토르 로스차일드 전임 국유 황제로부터 탈출해서 데이비 로클러에게 전향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국유부는 저 로마 클럽식 그런 버전이 아니에요. 저게 브리튼 우주 체제거든요. 제3세계에는 경제개발 안 시키고, 근데 신자유주의는 경제개발 시키잖아, 제3세계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존 콜먼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영국 정보부 출신에서 인드라가 모든 음모론 중에 그나마 가장 신뢰할 만한 음모론 책이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까지만 있는 1973년 이전에 어떤 국위본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CIA에서도 안심하고 책에 등재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년에) 이분이 이제 공개 강조한 것은 드디어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죽었기 때문이죠. 91년이니까. 데리다 해체론은 철학이고요. 저는 인드라 구변론은 철학이 아니고요. 그냥 정치 경제사론 정도로 볼 수 있고, 마자사론은 그냥 생활수칙. 그래서 인드라가 굳이 포모나 해체론을 이제 연관시키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최대한 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구분하는 관점은 생산이나 소비가 아니라 유통 관점이니까 1973년 이전에 유행한 예술가 사상이면 뭐 14년 이후에 유행한 예술가 사상이면 포모. 예를 들면은 락은 1914년 이전에 유행했으니까 뭐 디스코나 랩, 힙합은 14년 이후니까 포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K-팝, K-드라마는 1974년 이후니까 포모하겠네. 말하자면 그냥 이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리다 해체론 같은 경우는 데리다가 만든 건 1960년대지만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유통의 관점에서는 이 데리다 해체론이 뜬 것은 1970년대거든요. 1973년 이후기 때문에 해체론은 이런 관점에서는 포모죠. 그리고 조던 피터슨도 포모죠. 1973년 이후에 유행한 거니까. 조던 피터슨이 뭔 개소리냐? 마찬가지예요. 자크 데리다도 뭔 개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3년 이후라도 누군가 여전히 유럽이 중심이다. 그러면 뭐고? 미국 중심이면 포모다. 그러면 태평양 중심, 한국 중심은 뭐냐? 모도 아니고 포모도 아니죠. 뭐. 이거는 좀 약간 말장난인데 2019년 대록주 황제침 이후 대록주 싫어하면 뭐, 대록주 좋아하면 포모, 트럼프 좋아하면 뭐, 이준영 좋아하면 포모,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면 뭐,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면 포모. 일부러 인드라는 대록주 좋아하는데 그럼 뭐인가? 약간의 말장난. 이렇게 따지면 대록주를 좋아하면 포모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일부러 뭐인가? 혼란해졌죠? 말장난. 돌고래도 유행가를 부르네요. 블랙핑크.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번에 봄핑크 앨범 나왔을 때 블랙핑크가 BTS 반열에 올랐다. 뭐 단독 월드 투어 해도 된다. 이렇게 딱 컬렉션이다. 쫙 깔려서 공연마다 히트곡이 적으면 공연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유행곡이 한두 곡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마다 다 컬렉션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단독 월드 투어 가능하죠.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의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 중국이 세계이다. 중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게 대표적인 공자학원. 이런 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K-팝이 소프트 파워 전략의 성공 확률이 압도적인 이유.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요. 세계에서 유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전주 비빔밥처럼 그냥 융합시킨 거야. 그게 K-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다 K-팝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천공에서 라퓨타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가 맨 처음 만든 게 1970년대 명작 만화, 명작 그 소설 만화 그걸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일본 애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 왜? 머리 색깔이나 눈 색깔이 다 까만색이어야 되는데 왜 다 빨갛고 파랗고 서양인처럼 묘사했냐. 천공에서 라퓨타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뜬 거죠.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 세계가 한국이다. 이런 마인드가 소프트파워 전략이에요. 그러나 중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중국이 세계다. 그러면 이거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국적인 것은 세계가 아니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립 지점이 생기면 공작원처럼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K-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팝 가수들도 하지 못한 공연도 사우디에서나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나 K-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팝 가수들도 하지 못한 공연도 사우디에서나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나 K-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 팝 가수들도 하지 못한 공연도 사우디에서나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소프트 파워다. 고림. 그래서 이 고림도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고림. 아니 어떻게 저 얼굴에서 저런 저음이 나오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음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뭐 저 친구 고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저런 저 고림의 목소리와 고림의 저 애띤 외모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네? 저 얼굴에서는 당연히 막 이렇게 고음이 나와야 되는데 묵직한 저음이 나오니까 주목할 만하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백종원 예산시장 요즘 핫하죠. 가야가야 힘내시고 또 반일 파시즘에 또 희생당하셨네. 안타깝습니다. 왜 돈가스는 되고 되게 이분 되게 웃기다. 왜 스시나 돈가스는 되는데 왜 라멘은 안 돼? 반일 파시즘. 돈가스 집도 되고 스시집도 되는데 왜 라멘집만 왜 반일이야? 이게 파시즘인 거죠. 반일 파시즘.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네, 세훈이 형! 난 무임차 출퇴근 정상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만들기, 연령 70세로 상향 조절, 장애인 요금제도 무료에서 반값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공무원 비리 저지르면 신고하세요.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잘하고 있어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대로 쭉 가세요. 아주 그냥 믿고 지지합니다. 자, 1분 쉬었다가 오늘 주제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자, 3부. 오늘 주제죠.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5가지 패턴. 인드라 블로그에서 잘 읽어보시고, 첫 번째가 10년마다 같은 출생 연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렬형이 60년대, 차기 대통령도 60년대 출신. 두 번째가 3번 이상 성씨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2번만 한다. 그래서 현재 2번 대통령을 한 성씨는 김이박, 노윤 이 5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상기한 2가지에 적합한 현재 차기
대권 주자로는 세훈이 형, 그다음에 철수 형, 원희룡 이렇게 3명 들 수 있다. 뭐 나경원 언니도 60년대생의 나시니까 해당이 될 수 있죠. 세 번째가 이제 공화당이 집거나 미국의 공화당이 집거나 반쪽미당이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힘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왜 부산이어야 하필 부산이냐? 이게 이제 부산이 캐스팅 보드를 나름대로 쥐고 있다. 부산 이제 충청도도 캐스팅 보드지만 이 부산 여론이 그래서 반쪽미당이 계속 부산 쪽 인물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내세우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 여론, 부산 경남 여론이 바뀌면 경북이나 호남은 선거 안 해도 누가 이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부산은 표를 까봐야 하니까 수도권하고 충청도는 부산 경남은 그러니까 여기가 캐스팅 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부산은 그 한국전쟁 때 팔도 사람들이 다 모였던 어떤 뉴욕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토박이들은 별로 없다. 서울에도 토박이 별로 없습니다. 인드라도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토박이는 아니에요. 인천도 마찬가지. 인천, 경기, 서울 시민들 중에 토박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로 부산도 토박이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 빠찡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이제 국영 황제가 바뀌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라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법칙이 맞았다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도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100%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황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다행히도 어쨌든 대륙주 황제는 대륙주 록펠러 가문의 그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때문에 록펠러 가문 분들은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 100세까지 사는 장수 유전자를 지닌 가문이기 때문에 향후 20년 정도는 대륙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대륙주가 역대 대륙주 황제들처럼 약간의 미미한 변화를 둘 수 있습니다. 패턴은 약간 미미하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기의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2024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 한국에서 반쪽미당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국힘당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한국에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국힘당에서. 마치 그 80년대 때 미국에서 공화당 레이건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누가 됐어요? 전두환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든영이 재선을 고집한다거나 혹은 지금 차기 미국 민주당 후보가 여의치 않다거나 그랬을 때 미국 공화당이 다시 2024년에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단 트럼프 계열은 안 된다. 다시 말해도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국군이 필요하면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그냥 다 된 밥이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 이든영을 좋아하지만 이든영이 재선을 고집한다면, 그 다음에 그 차기로 거론되는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 공화당이 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라도 트럼프계만 아니면 국힘당이 차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워싱턴 토 역시 그 조은정 아나운서가 대단했고, 역시 스콧 스나이더, 이 패트릭 크로닌, 이 워싱턴 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CFR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죠. 훌륭한 말씀들을 딱 쭉 하셨는데, 조은정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질문도 좋고요. 요 부시 대통령의 요 핵무기 철수 건이나, 그 다음에 일본은 왜 제철이나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왜 안 하냐, 이런 조은정이 날카로운 질문, 거기에서 구분론 관점에서 인들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반도 통일과 관련, 북핵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을 세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대 구번 전략이 친중이었잖아요. 등소평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1976년부터. 이게 네이거 시대가 8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197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보 황제에 올랐지만 여전히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계속 딴지 걸던 시기예요. 예를 들면 80년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영국의 탐광 로저 파워, 배후에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있었고 대리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비드 록펠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면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9번 당대 전략이 친중이었다. 50년간 친중해야 된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등소평대로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잘해가지고 새마을 정신, 자조정신을 잘 공부해서 중국에 적용해라 하고 등소평을 임명했잖아요. 그 등소평을 키우니까, 친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극위원회 그 관점에서는 당시 일본을 필요로 했거든요. 유럽 구변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운 게 일본인데, 일본 구변 귀족인데 얘네들이 계속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보를 한 거죠. 중국에도 양보를 한 거니까 일본에도 협상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략적 판단이다. 그거를 이제 스콧 스나이더는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실수지만 당대로서는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국일본이다. 이거 2025년까지. 그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되는가, 심각한 논의가 귀족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때 최종적으로 그냥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거로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통일됐다 칩시다. 한반도 통일이.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반쪽 아베파예요. 왜냐면 국기본이 친중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반도 통일 때까지 되면은 외부의 적이 일본이 없어져.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공산당 무너졌고. 그러면은 외부의 적으로 나름대로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인데, 예, 그런 어떠한 디딤,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쪽 북한 노예 국가가 붕괴돼 버리면, 예, 일본은 정치적으로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반쪽 아베가 정권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 아베로서는 반쪽 일성, 반쪽정은, 예, 반쪽정은 예,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반쪽 아베는 일본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경제적 손실을 크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반쪽 아베는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한반도 통일이 되면요, 북한 땅은, 예, 자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시에 90년대 때 일본은, 예, 세계 최고였잖아요. 겉보기에 오늘 막 중국이 떵떵거리듯이 엄청난 엔화로 그냥 한반도 투자하면 됐단 말이야. 그럼 잃어버린 20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예, 만약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반도 북부에 일본이 가진 돈을 쏟아부었다면 잃어버린 20년 없었어요. 근데 반쪽 아베가 그렇게 되면은 일본 자민당이 무너지니까 그런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쪽 아베의 파벌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고, 미국 입장은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달러 했는데 이제 겉으로 막 앓는 소리 하는 건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때 일본에게 다 이권을 주는 거니까, 예, 당시에 오히려 미국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국익적 관점 한반도 통일하는 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완전 일본 식민지가 되는데 북한이, 예,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본데, 예, 일본 주둔이 그냥 계속 반쪽 정원이 반쪽 이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예, 분단 체제 유지하는 게, 예, 그 당시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다. 결국 반쪽 아베가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 분단이 지속됐고, 일본인들도 잃어버린 20년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건 또 질문 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반쪽 아베가 추천한 한국 대통령이 문존비, 반쪽 노면, 주명이, 현재까지 3명이 반쪽 아베빠가 추천한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쪽 노면, 문전비 이렇게 대통령 시켜서 대한민국 망쳐라, 그 전략이 언제까지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렬형, 네, 잘하고 있고, 성렬형. 그 다음에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는다. 그 다음에 신년성과 우리 한국은행장 이창용,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FX 마진 거래니 뭐 과거에 얘기 많이 했죠. 신년형이 외환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개방해야 돼요.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당장에 하는 게 무슨 뭐 디스카운트 뭐 무슨 뭐 모건스탠리 지수 편입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빠지면 선진국으로 가면 투자할 게 없어요. 한국이 아주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최고인데 그런 거고 이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성희랑이 이번에 이것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원화가 대한민국 10대 교육국이고 K-팝의 나라인데 원화가 이제는 한류해야 돼요. 태국 바트와보다 못한 게 멕시코 페소보다 못한 게 한국 원화예요.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이 안 돼. 이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FX 마진 거래도 할 수 있고, 태국 관광지에서나 원화 취급하지. 딴 데서는 원화 돈 받아주지도 않아요.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통화로 가려면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작전해가지고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건 인드라나 신현석 박사가 3종 세트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심해도 돼요. 그런 건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작정하면 얼마든지 빈틈이 있어요. 한국 조선업을 이용한다든가 얼마든지 지금도 허점은 있어요. 작정하면 영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면. 그러나 여러분한테 장담 드리는데 한국 같은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없어요.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한번 일으킬 수가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외환위기는 없어요. 이건 장담할게요.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감당할 그런 거는 못겠지만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딱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만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애들이 뭐 다시 외환위기가 온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헛소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딱 봐서 상황 봐가지고 어려우면 한미 통화 수업 해요. 한미 통화 수업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상시적 한미 통화 수업 일본처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한미 통화 수업 한시적으로 합니다. 외환위기 안 와요. 막 겁주는 거야, 맞지? 집값 폭락한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오거든.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막 환율 막 떨어졌잖아. 환율이 원화가 절상됐잖아요. 달러 휴지가 된다. 외환위기 온다. 경제 무식한 애들, 여러분들 같은 대다수 경제 무식한 모르는 분들을 사기쳐가지고 경제 이권을 따내려는 부동산 폭락한다. 그리고 집사잖아 지금 투자자들은 걔들은 겉으로 말로는 부동산 폭락한다. 그리고 지금 집사요 여러분. 우리야 돈이 없으니까 인드라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돈만 있어봐 지금 집 살 때야. 그리고 주식도 그래요. 코인도 그렇고 올라갈 때 사야? 떨어질 때 사야 돼. 너 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는 게 바닥을 보여야 되는데 바닥이 안 보여.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겁나서 못 사. 3천 간다. 그러니까 3천대 왕창 샀는데 떨어졌잖아.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하지 말 때입니까? 아니지. 올라갈 때 손가락 빨지 말고 지금 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언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를 보라. 인드라가 이제 좀 적응해. 여태까지 구라 경제학인데 인드라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 상승장일 때는 인드라 코인판 잘 모르니까 상승장 때 돈을 잃었잖아 인드라가. 이제 조금 적응돼서요 많이 잃었어.
수업료 많이 냈어요. 한 200 잃었어. 요즘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때 돈을 벌었어 인드라가. 예, 그렇다고 뭐 만용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예, 하락장 때 돈을 벌었어요 제가. 예, 여전히 뭐 한 200만 원 잃었지만 뭐 예, 이번에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 예, 오히려 저는 한 20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락장인데 옛날 같이 그랬으면 한 100만 원 잃었을 거야 이번에 폭락장 때. 자, 얘들아 얘기할게요. 지금이 비트코인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때입니다. 언제냐? 확답은 못 누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든 코인판이든 예, 한국 증시권 간에 너무 올라서 못 샀단 말이야. 지금 조정이인데 예, 2월달 전체가 인들어 볼 때 조정 국면이다. 언제가 바닥일지 인들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예, 해당 종목을 연구하시고 믿음을 가진다면 투자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예, 인들아 얘기했잖아. 3천에 사도 비싼 게 아니다고.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3천에 사고 있어도 팔지 말고 그냥 내년에 보자 하고 신경 끄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난 인드라처럼 파란불이면 겁나서 오래 못 버텨 이런 사람들은 예, 저점은 신도 몰라. 그러니까 대략 인드라 볼 때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뉴스 보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 수가 있다. 이번에 중요한 게 2월 14일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예, 딱 CPI 발표 전까지 좀 올라주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예, 올라줬다가 CPI 발표 날에 폭락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PI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예보해가지고 예, 계속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코인은 뭐 24시간 하니까 지금 뭐 쭉 지금대로 계속 예, 파란불 쭉 쳐지면서 예, 올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다가 CPI 발표 때 폭락이 아니라 이미 그 폭락을 미리 다 흡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CPI 발표 끝나면서 다시 예, 약간의 폭락을 약간 완전 폭락이 아니라 약간의 하락을 겪으면서 이미 수요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면서 올라간 반등.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계속 흉보.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오늘 내리고 올리고 CPI 결과도 뭐 이렇게 예상대로 부합됐기 때문에 2월달 내내 그냥 지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3월부터 오른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인드라 생각으로는 6월달은 그냥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다. 계속 올해 내내 오른다. 이런 관점만 가지시면 돼. 저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른다. 근데 주식이 오릅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러면 언제 사냐? 떨어질 때 사라. 언제 파냐? 올랐을 때 팔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정하시고 들어갈 때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아, 주식 쉽다, 코인 쉽다. 근데 종목 연구해야죠. 그래서 차트 공부하시고 부족해요. 차트 공부 좀 했다 하더니 무슨 RSI 뭐 지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뭘 보는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면 실패하더라. 매매창만 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실패해요. 작전 세력도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는 못 건드리거든요. 일봉 차트까지는 건드릴 수 있어.
근데 세력이 그러나 아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못 건드려요. 이들아 얘기하잖아. 그 예? 연준도 예? 아니 웬만한 삼성전자 예? 연간 보고서 반기 보고서 못 건드려요. 분기까지는 약간 건들 수 있어요. 분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월간 보고서 월별 통계는 이들은 사실 약간 예, 월별 통계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분기 보고서만큼 분기 보고서도 정도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분기 보고서까지는 저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주간 보고서는 여기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긴 호흡으로 가시면 됐어요. 맞아세! 이들아 홍사 선생님, 그랜드 마스터 홍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훅훅 맞아세, 맞아세, 맞아세. 네, 매수 매도할 때마다 맞아세, 맞아세, 맞아세. 예, 예. 저는 뭐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새 가슴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할 때 할 때마다 좀 맞아세 하고 매도하고 맞아세 하면서 매수해요. 뭐 이거 갑자기 막 폭락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돼. 손실 확정이잖아. 안 팔면 그만이거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냥 눈앞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리면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면 예? 막 조금이라도 뭐 0.1%라도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사주고 있다가 못 샀는데 10% 올라가 추격 매수하다가 그냥 꼴랑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예? 10%로 폭등해. 추격 매수하다가 그냥 꼴랑 돈 있고 예. 뭐 10%로 폭락해. 나도 모르게 팔았는데 팔자마자 그게 예, 정상 가격으로 다시 예,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냥 주가든 코인이든 제 자신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일시적인 폭락이나 일시적인 폭등은 어차피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도 몰라. 작전 세력도 작전도 실패할 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길게 보면 예, 제 자신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인드라 가게도 마찬가지야.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 오늘은 확 잘 됐다가 내일은 또 안 돼. 평균은 같아요. 옆에 우리 경쟁 가게가 있는데 우리 가게가 하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 꽉 찼어. 그 다음 날에는 거긴 텅텅 비었는데 우리가 꽉 차고. 예. 세상이 지나가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면 그냥 예. 손 놓자. 편하게 생각하자. 자기가 그 해당 그 투자를 했으면 믿고 예. 아예 없는 돈 셈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최영 장군의 말씀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자기가 어떻게 피 같은 돈인데. 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시 12분.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인들 같은 사람도 있어. 예? 무슨 비트코인 40% 올랐는데 인들한테 200만원 꼴랑 잃고 예? 마이너스 200만원이야. 예. 자 예. 그리고 인드라가 연초에 배당 노리고 샀던 기아 현대주식 거기서 인드라가 40만원 손해봤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만원씩 올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인드라가 예, 200만원 벌었어. 그걸 예? 막 폭락하니까 겁먹고 팔아가지고 40만원 손해본 거 아니야. 이틀 만에. 에이 이 바보인들아. 자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